합격과 불합격의 차이가 참 큽니다. 그죠? 자, 뭐 즐거우신 건 잘 알겠는데 지금 제가 사실 그 준비해온 양이 조금 많아요. 준비해온 양이 좀 많은데 저는 이제 최대한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4시간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일단 또 막상 강의를 들어가니까 그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야기까지 좀 하게 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예? 유익하십니까? 저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수업을 조금 시간을 늘려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까?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수업 시작도 조금 늦게 했고요. 프린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수업 시간을 조금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인수 부분이죠. 네, 인수. 자, 채무 인수의 여러분 종류 기억나세요? 민법. 채무 인수. 뭐 있었죠? 다 잊어버리셨죠? 채무인수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어요. 병존적 채무인수란 말은 가령 자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채권자죠. 을은 채무자인데 자 을의 채무를 병이 병존이란 말은 같이 인수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 을도 여전히 갑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고요. 병도 1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갑 누가 유리합니까? 갑이 유리해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뭐냐면 을은 여기서 벗어나 버려요. 빠지고 신채무자가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갑에게는 조금 덜 유리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랑 또 다른 게 인수가 들어가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민법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행인수라고요. 이행인수는 무슨 말이냐면 병이 갑에 대해서 이행만 하는 거예요. 병이 갑에 대해서 이행만 하는 거예요. 즉 돈만 갚아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돈을 주지 않아요. 을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즉 병을 상대로 1,000만 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갑이 집니다. 이게 이행인수예요. 자,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번 볼게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얘도 채무를 지고 얘도 채무를 져요. 그럼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면 역시 승소. 병에게 돈 달라고 해도 역시 승소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을에게 돈 달라고 하면 갑이 패소. 병에게 돈 달라고 하면 승소예요. 그 다음에 이행인수는요.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하면 승소입니다. 이행인수는 얘가 여전히 채무는 지고 있는 거예요. 채무는 지고 있지만 그 채무를 을을 위해서 병이 이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돈만 갚아준다. 다만 채무는 없어요. 따라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지게 됩니다. 갑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행인수예요. 그러면 자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중에서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건 뭡니까? 병존적 채무인수고요. 가장 불리한 거는요. 이행인수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래서 뭘 하느냐? 면책적 채무인수를 실무상 거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갑니다. 이게 가장 공평해요. 그죠? 이행인수는 채무자한테는 유리해요. 그죠? 채무자 을에게는 유리하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인수는 둘 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둘 다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갑에게 이제 즉 채권자에게 제일 유리하고요. 이행인수는 상대적으로 채권자에게 제일 불리합니다. 그럼 그 중간이 면책적 채무인수예요. 그래서 보통 채무인수를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가령 은행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갑이 은행이에요. 갑이 은행이고 을하고 병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면책적 채무인수고 만약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지 않고 이행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행인수를 하느냐? 그냥 은행에 찾아가지 않아요. 다만 을한테 을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네가 빌린 그 돈 내가 갚을게 라고 을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병하고 을하고. 그게 이행인수예요. 그죠?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려면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예. 보통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채무인수 계약을 따로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행인수를 하게 된다 하면 은행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안 가고 그러면 병이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 병존적 채무인수 왜 그러냐면 우리 계약서에 보시면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런 표현들이 계약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어떤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어떤 것이고 이행인수라는 표현도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거의 잘 없어요. 실무에서 이행인수는 잘 없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그래서 은행에 같이 가는 거예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거든요. 을이 매도인, 얘가 매수인. 집 사면서 그죠? 그럼 대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령 대금이 4억인데 6천만 원이 얘가 빌렸단 말이에요. 은행에. 그러면 6천만 원을 공제하고 준다는 거야. 그 공제하고 주는데 그 공제가 얘가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하느냐 이행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만약에 병이 돈 안 주면 이행 인수를 하게 되면 갑이 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 갑이 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면책적 채무 인수로 은행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면책적 채무 인수 계약을 주로 체결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제2조에 보시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인수가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만 여러분들 용어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 면책적 채무 인수, 이행 인수. 그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다음 3조에 보시면 보증금 반환 채무 인수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이제 공제를 하게 되겠죠. 매매 대금에서.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거는 굳이 왜 뭐 면책적 채무 인수 이런 표현이 왜 여기서 안 나올까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채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면책적 채무 인수 이런 표현이 왜 안 나올까요? 여기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억나십니까? 임대인이 신소유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임대인의 그 지위를 그대로 신소유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법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법 규정이 있으니까 채무 인수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임대인은요 거기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뭡니까? 이 채무인수 중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굳이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자, 그다음 4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요. 5조 보세요. 5조 1항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 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제2조에서 인수하기로 약정한 저당권은 제외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했으면 그거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야 되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매수인에게 넘겨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계약서, 약정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뭐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중 위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까지 보통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넘겨주는 날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이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넘겨주는 날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상식적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가령 뭐 그 전일로 한다든지 기간을 기준일을 전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그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그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관리비는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아파트 말이에요. 아파트. 그죠?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전유 부분을 만약에 다 안 내고 관리비 중에서 관리비가 20만 원 나왔는데 보통 보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관리비가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공용 부분 관리비가 보통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서 이게 10만 원이었어요. 가령 이게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 안 내고 매도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거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파트에서.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 공용 부분은요? 이거 승계합니다. 공용 부분은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자, 그다음 6조 하자의 부담. 그래서 1항 위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시죠? 네. 그다음 담보 책임에 관한 그 우리 법률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늘려도 돼요. 우리 담보 책임에 책임 제척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의 규정에 제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1년이나 6개월에서 보통 제척 기간이 있어요. 담보 책임.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따로 하자 부담에 관해서 약정을 따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따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돼 있죠. 1항에. 예, 그래서 따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을 따로 정하시면 됩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아닙니다. 편하네요.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 다 무슨 말인지 바로 다 알아들으시니까 강의하기 참 편하네요. 자, 그다음 7조 계약의 해제. 자, 계약 해제 요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 아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조 1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규정이 민법 565조입니까? 565조에 계약금 규정 아시죠? 계약금. 그래서 이 규정이 나와 있어요. 민법에.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적어줘요. 그 내용 그대로 적어줍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계약을 해제하는 사람의 권리예요. 제가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닙니다. 계약금 규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에요. 가령 무슨 이야기냐면 자 1억 자, 계약금 을이 1천만 원을 줬어요. 1천만 원을 줬습니다. 자, 을이 계약금 주고 난 뒤에 이 계약 해제하고 싶어요. 그럼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네.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된다고요.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2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가 2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야 1,000만 원 더 내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역시 얘가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2천만 원 돌려주면 된다고요. 100을 상환하면 된다고요. 돌려주면 그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얘가 손해가 더 크게 가령 손해가 2천만 원이었다. 그럼 나머지 야 더 내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손해가 500이 발생했어요. 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얘가 계약금 1천만 원을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드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 계약금 1천만 원을 얘는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계약금으로 준 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만을 배상하는 겁니다. 을은 손해액만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럼 가령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을이 이제 계약하기 싫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 돈 1천만 원을 다 주기 싫어요. 가령 어제 줬는데 오늘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한테 실제로 손해 발생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 1천만 원 다 뺏겨야 되느냐? 반드시 뺏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제 이 계약하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중도금 날짜에 지급 안 하고 잔금 날짜에 지급 안 합니다. 그럼 갑 답답하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매 계약 해지하겠죠. 계약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소송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소송을 하면 얘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해보고 얘 손해가 500만 원이다 하면 그냥 법원에서는 500만 원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천만 원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뺏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의무적으로 뺏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지금 7조에 보시면 7조 2항을 한번 보세요. 매매 그 계약의 해제 7조 2항.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이제 채무 불이행이 나오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놓고 손해배상액을 따로 정하는 겁니다.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이라고 그래요. 위약금 약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정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다가 뭐 계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시 똑같은 내용을 적는 겁니다. 매도인은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아니면 뭐 계약 저의 1조 전 1항과 같다. 라고 따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계약서에. 적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는 원칙적으로는 이 계약금 1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 1천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2항 안 적어놓으면 얘는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갑이 가령 매수인 을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1천만 원 무조건 다 받아가는다? 아닙니다.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또 다 받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배상액 그 예정 규정 기억나세요? 그 예정에 보면 손해배상액이 과다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법원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감액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을이 판단했을 때 1천만 원을 줬어요. 내가 봤을 때 얘 손해가 거의 없어요. 갑의 손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굳이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얘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까지 돈 안 주면 계약 해제할 것이고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 묻는단 말이야. 그럼 묻게 되면 결국은 법원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법원에서 올라가면 법원이 보고 설령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해버립니다. 요번에 2015년도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거의 이런 겁니다. 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대금이 11억 5천인가 그랬어요. 11억 5천이었고 계약금을 얼마 주기로 약정을 했느냐면 계약금을 약정을 1억 몇 천인가? 1억 5백인가 하여튼 10% 해서 1억 5백을 주기로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주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주기로 해놓고 그날 계약한 날 얘가 매수인 을이 돈이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정은 이렇게 해놓고요. 돈은 1천만 원만 여기다 1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주기로 해놓고 계약금을 실제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을이. 그럼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해제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거를 1천만 원 포기하고 해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1천만 원 줬으니까 나 1천만 원 포기하고 나 계약 해제할래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갑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겁니다. 너 1억 5백만 원을 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2항에다가 위약금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 1억 5백만 원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억 5백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즉 내한테 1천만 원만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9,500만 원 더 내놔라는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9,500만 원 더 줘라. 일단 9,500만 원 주는 거 맞다는 거예요. 즉 실제로 준 돈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니까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9,500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다만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손해는 9,500만 원까지는 안 된다 해서 5,800만 원인가에 그걸 확정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약금 조항이 우리 계약금 조항 민법 565조에 나오는 그 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시려면 똑같은 내용을 거기 한 번 더 적든지 아니면 전항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적든지 거기다가 따로 정하는 사항에다가 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그 7조 2항 따로 정하는 사항 맨 밑에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손해배상 가령 위 계약금 전 1항의 계약금 조항을 위약금 약정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려면 그렇게 적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자세한 내용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위반 시 배액을 상환하고 이런 식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계약 위반 시 배액을 상환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그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려면 그거 기재하셔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7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 걸로 판례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왜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 자 1천만 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본 견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우리 대법관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걸 보고 1억 500을 주기로 했는데 가령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줬다 하면 나머지 계약금 9,500만 원을 줘라. 즉 계약금 계약은 이미 성립했다라는 겁니다. 요물 계약 이 돈을 꼭 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는 건 아니에요. 1천만 원만 주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이미 성립했다는 거예요.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9,500만 원 차익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우리 민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 손해는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1억 500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800만 원 승소 판결을 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이라 그래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가백에. 물론 그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전부를 다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요물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천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요물계약 성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 8조 확인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페이지 임대차 계약서로 갑니다. 자, 뭐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 체결 후 전입 신고 등 안내 있죠. 요거 조금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에 대해서 조금 대충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1주택의 경우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아시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이길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 날 오전 0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 규정에서 다음 날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매도인이 갑이라는 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매매 아니죠. 임대차. 마음이 급하니까 뭐.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령 뭐 2015년 12월 1일 날 얘가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같은 날 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누가 앞설까요?
초당권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다음 날부터 생기니까. 즉 권리의 우열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법 규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그냥 같은 날, 만약에 그날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권리 우열 관계를 일단 시간까지 따져버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등기소 안 가죠. 확정일자 여러분 등기소에서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등기소 가도 되고 주로 동사무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 차이, 정확한 시간까지 그렇게 따지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명쾌하게 우열 관계를 정해버린 겁니다. 법에서. 그럼 만약에 얘가 은행에서 12월 1일 날 돈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누가 앞섭니까? 같은 날 아닙니다. 을이 앞섭니다. 이유는요. 오전 0시란 말이에요. 오전 0시고 얘는 등기소 한만 빨리 문 열어봐야 오전 9시입니다. 명확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음 날로 정한 겁니다. 법에서.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첫 번째 줄입니다. 주택의 경우. 그다음에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지 아시죠? 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경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즉 우선 변제권도 생긴다. 뭐까지 하면요.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은 안 생기는 건 아시죠? 네. 따라서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거 누누이 강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찾아오는 의뢰인한테. 그죠? 왜냐하면 전입신고 늦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강심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입신고 늦게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등기소, 동사무소, 그죠? 등기소에도 되고 동사무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줄 내려가시면 공인증인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세 군데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죠? 공인증인 사무실은 가시면 돈 내야 돼요. 네. 등기소 돈 안 내도 됩니다. 동사무소 돈 안 내도 확정일자 다 받아줍니다. 그죠? 아, 요즘 돈 내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돈 내요? 600원요? 확정일자 하는데 600원 주셨어요? 혹시 공무원이 빌려달라 한 건 아닌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시간 관계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서로 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서 일단 계약서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표시. 그래서 일동 건물 표시 나오고 전유 부분. 지금 현재 일부러 제가 집합 건물을 한번 뽑아봤어요. 집합 건물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일동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 이렇게 표시를 따로따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할 부분에서 102호 전부.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작성해서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건물의 일부만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도 도면을 같이 작성해서 그 도면은 무슨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맡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면도 우리가 그래 가면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빗금 쳐가지고 가령 이 부분 뭐 강하라고 적고 면적 얼마 만약 뭐 50제곱미터면 50제곱미터 이렇게 적으라고요. 이렇게 해서 도면 같이 첨부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뭐 당사자 표시는 이제 하시는 거 아시겠고 임대인 당사자가 임대인 임차인이죠. 그다음에 제1조 보시면 보증금 및 그 지급 시기 해서 임대차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및 그 지급 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5천만 원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글과 아랍의 숫자를 병기해서 기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계약금은 500만 원 계약 시에 지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계약이랑 똑같죠. 예. 중도금, 뭐 잔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한다. 뭐 중도금 계약 따로 안 하면 그죠? 뭐 잔금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2조 뭐 월세 하는데 사실 월세라는 표현 우리 법원에서 지금 나온 지금 이 표본 양식이긴 한데 월세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많이 쓰기는 한데 정확한 법률 용어는 차임입니다. 차임이라. 우리 민법 보시면서 여러분 월세라는 표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그래서 1항 보시면 제2조 1항 임차인은 월세 50만 원을 매월 1일에 뭐 선불로 또는 후불 요것도 조금 주의하시라고요. 다툼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괜히 중개사 사무실 와서 화풀이해요. 예. 그래서 선불로 할 것이냐 후불로 할 것이냐 물어서 그것도 계약 내용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로 후불로 많이 하죠. 예. 선불로 많이 해요? 그래요? 선불로 많이 합니까? 그래요? 들어올 때는 선불로 나갈 때는 후불요. 주로 주택의 경우에 선불로 많이 합니까? 상가도 선불로 한다고요? 저는 제가 수도권 쪽에 조금 있다가 와서 그런지 보통 다툼이 있으면 후불로 가요. 선불 후불 약정이 없으면. 그럼 선불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특약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건 사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강조해서 기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가끔 임차인이 보증금 남아있다고 돈 안 줘도 된다. 네가 거기서 그냥 그걸 깔아. 공제해버리면 돼. 까라는 표현보다 공제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내용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조 관리비 관리비 내용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조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에서 뭐 임대차 기간 해서 이 내용 보시면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제5조 보시면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이나 양도 금지. 이거 민법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 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내지는 전대차 했다. 역시 해지 사유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던데 그러면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한테 손해배상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동의 없이 양도하더라도 전세권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제6조 계약 해지권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때 그 다음에 그 2회 이상 연체는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그죠? 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더라도 즉 한 달 주고 그 다음 달 안 냈다가 또 주고 또 그 다음 달 안 내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다 이 말입니다. 이거랑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지상권의 지료 아십니까? 지상권 지료. 지상권 지료는 법 규정에 얼마 동안 안 주면 2년입니다. 그죠? 2년. 그 2년은 연속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그냥 2기라고 돼 있어요. 2기. 왜 2월이라는 우리 민법에서 2월이라는 표현 안 쓴 이유가 차임은 분기별로 지급할 수도 있고 연에 지급할 수도 있고 월로 지급할 수도 있고 보름마다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번 안 낸 거 이 말입니다. 2기라는 표현이. 그래서 반드시 2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령 보름 단위로 주기로 했으면 2번 안 줬으면 한 달에 그냥 2번이 다 채워진 겁니다. 자, 그다음 7조 계약의 자동 연장 1항 보시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서에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때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즉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이건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갱신이다 이 말입니다. 법정 갱신. 주택의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합니까? 가령 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묵시적 갱신을 하면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법에서 2년 하라고 돼 있어요. 다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은 안 되고 그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임대인은 안 돼요. 임차인은 1년 채우고 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얼마가 지나야지? 그죠? 3개월. 다들 잘하고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다른 내용은 특별히 더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여러 장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장일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 장일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간인을 합니다. 간인을 할 때는 한 사람 것만 하면 됩니까? 네. 두 사람 거 다 해요. 네. 뭐 법에서 한 사람 거 하면 안 되고 두 사람 거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간인하라는 규정도 법에서는 그런 규정 없어요. 다만 우리 등기와 관련돼서 예규가 간인은 신청서나 이런 것들 다 간인하라고 돼 있어요. 다 간인하고 다만 간인을 할 때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있잖아요. 여러 명인 경우에 한 명만 간인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령 매도인이 갑이 있고 매수인이 을병정이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매도인 갑 간인 찍고 을병정 중에 한 사람만 하라 이 말입니다. 통틀어서 한 사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양쪽 당사자가 다 간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한 분 거만 많이 찍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계약서에다가 밑에다가 페이지 표시해버려요. 그럼 굳이 간인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간인은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위조 방지의 그 위험이 있거든요. 위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간인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위조하기가 어렵겠죠. 네. 위조를 해보신 분들 같아요. 어렵다는 걸 잘 아시네요. 자, 그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배당 순입니다. 이제 뭐로 들어가느냐 하면요. 우리 매수 신청 실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등기는 좀 이따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데 먼저 뭐 어디를 보시냐면 19페이지에 그 표 바로 밑에 원칙을 한번 보세요. 원칙. 자, 이 배당 순위표가 뭐냐면 채권의 우열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수 신청을 하시려면 일단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권리 분석이란 말은 어느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고 어떤 채권자가 여루에 있는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거는 남아있게 돼요. 인수하게 됩니다. 그걸 인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소재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인수해 버린다고요. 누가 인수하냐면 그 경매에서 입찰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걸 인수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 기본적인 채권의 우열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걸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순위표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압류 현금화 배당이잖아요. 근데 그 배당에서 배당 순위를 아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당 순위와 관련해서 이제 그 표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원칙을 한번 보시면 19페이지에 당해세와 담보물권부 채권에서 세금 당해세라는 표현 나오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세법도 했으니까 우리는 모든 거 다 합니다, 그죠? 등기도 하고요, 민법도 하고 사실 정말로 양 많은 시험 과목입니다. 이게 60점이고 객관식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걸 상대평가로 해서 1000명만 뽑는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들 합격하신 분들 보면 프라이드가 상당히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충분히 또 그럴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1회 시험이랑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1회 시험 그 무렵에 그 1회 시험이 아마 1900 제 기억으로 85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85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선생님이 왜 가시는지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 시험 치러 가셨더라고요. 그때 처음 시험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합격입니다. 그 선생님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문제를 그 1회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기출됐던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가 보니까 막 정말로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합격하신 분하고 조금 지금은 가불병정 무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거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가 할 때는 다음 중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민법 문제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령 뭐 2기를 2년으로 바꾼다든지. 그건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다 틀리는 거죠. 그 앞에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 그렇죠.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데 다만 오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 경우를 가끔씩 종종 봅니다. 특히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게 이제 이 등기부 제대로 판단 못하고 파악 잘 못해서 사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고 많이 생기는 게 세금, 그죠? 세금. 좀 더 정확하게 뭐 세무사 사무실 한 군데뿐만 아니라 우리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 좀 여러 군데 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뿐만 아니라 좀 더 여러 군데.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약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고가 생긴 걸 본 적이 있어요. 해야 되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 부동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 다 주택이에요. 둘 다 주택이었고.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먼저 팔면요. X를 먼저 팔면 세금이 안 나왔어요. 이걸 먼저 팔면. 근데 자기는 1세대 1주택이 된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가령 Y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은 아시다시피 비과세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근데 이 집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자기 누나 병이 들어와서 이 병이 시골에 살다가 혼자 사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치료받으러 오시면서 장기간 거기서 이제 계셔야 되니까 아예 전입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이분 덕분에 이분이 원래 X라는 부동산 하나 있었는데 이분 덕분에 Y라는 부동산까지 같이 생겨버렸어요. 즉 우리 비과세는 1인 1주택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세대를 같이 하는데 주택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런 이 양도소득세 금액이 그때 화명동이었었는데요. 세금 금액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화명동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엄청나게 세금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뭐 결국은 뭐 이 공인중개사분도 일부는 또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잘 합의는 했는데 이런 이제 되도록이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이제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항상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하는 그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당해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보 부채권입니다. 둘 사이의 채권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당해세가 뭔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제가. 당해세. 당해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당해세가 항상 우선합니다. 설령 얘의 법정 기일이 더 늦다 하더라도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나와요. 다음 담보부 채권이 나오고요. 누가 우선합니까? 담보부 채권이요. 담보부 채권이 항상 우선합니다. 왜 우선하냐? 법에 그렇게 우선한다고 규정이 있어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임금 채권이 훨씬 더 먼저 생겼다 하더라도 항상 담보부 즉 저당권부 채권이 은행이 돈 먼저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임금 채권이랑 당해세, 비당해세 누가 우선하냐? 항상 임금 채권이 우선합니다. 역시 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얘가 우선한다고요. 임금이 설령 얘의 법정 기일이 훨씬 더 빠르다 하더라도 얘 받을 그 임금 채권의 그 기일보다 얘의 법정 기일이 훨씬 더 빠르다 하더라도 예? 예. 당해세보다 임금 채권이 우선한다면 예. 담보부 임금부 채권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런 서로 간의 우열관계, 물고 물리는 관계가 나오세요.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 여러분들 계신데 다들 지금 빨리 가시고 싶은가 봐요.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 5번에. 5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해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담보부 채권이 나와요. 임금 채권이 나와요. 담보부 채권이 딱 나오는 순간 당해세는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법에 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뭐지? 왜 서로 우열 관계가 서로 모순되는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모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당해세가 먼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담보물권부 채권 있죠? 담보물권부 채권과 비당해세 나오죠? 얘들 지금 이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퀄이라는 의미를 제가 갈로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담보물권의 접수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더 빠르면요. 얘가 우선 자, 이 둘 사이에는 법정 기일 여부에 따라서요. 그럼 담보물권부 채권은 담보물권이 있으니까 얘는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뭐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기준을 뭐로 보느냐? 접수일자로 본다고요. 등기 원인일자가 있고 접수일자가 있잖아요. 그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본다고요. 가령 접수일자가 뭐 15년 12월 1일이다. 이 세금은요. 법정 기일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세금이. 법정 기일이 있어요. 그 법정 기일이 가령 얘가 15년 11월 뭐 15일이다. 그럼 누가 우선하냐? 얘가 우선한다고요. 얘가 가령 12월 15일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합니까? 얘가 우선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퀄입니다. 즉 우열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법정 기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당해세와. 근데 당해세는요. 법정 기일 상관없이 무조건 앞서갑니다. 무조건 앞섭니다. 자, 이걸 보시고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배당 순위표에서 18페이지 있죠. 18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그 중간 부분 먼저 보세요. 중간 부분 줄요. 매각 재산의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법정 기일이 담보물권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이 담보물권보다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 부분 줄이요. 예, 매각 재산의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법정 기일이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조세 채권이 더 앞서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자, 배당 순위 먼저 뭐가 받아가느냐? 집행 비용이 항상 1순위입니다. 집행 비용이란 말은 강제 집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 비용은 요 비용은 누가 냅니까? 압류 신청한 사람이 미리 예납하는 거예요. 예납하면 자기 비용 들었잖아요. 이 비용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익 비용이라 해서 먼저 받아갑니다. 제일 1순위로 항상 먼저 받아가요. 그 다음에 2순위로 받아가는 게 그 좌동이란 말은 그 해운대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해운대구 생각하셨죠? 왼쪽에 있는 거. 왼쪽과 같다 이 말입니다. 좌동.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으면 우동이라 적어야 되잖아요. 자,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해가지고 이게 민법 367조에 나와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즉 무슨 이야기냐?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금전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럼 얘가 저당권 설정해 줬겠죠? 얘는 저당권자입니다. 예. 자, 이 저당물을 넘겨버려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못 넘깁니까? 병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해 버렸어요. 근데 이 병이 자, 만약에 이행인수를 했어요. 이행인수를 했다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을이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얘가 이행인수를 했다고요. 그러면 갑은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을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이 집 샀는데 을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만약에 병도 돈 안 줘요. 그러면 그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겠죠. 담보권 실행 경매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얘가 이 X라는 부동산에다가 예쁘게 집을 더 좋게 지어서 가치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1억이든 원래 이 부동산이 1억이든 걸 얘가 수리해가지고 1억 5천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천만 원 있잖아요. 5천만 원. 요 부동산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그죠? 역시 공익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 가지고 채권자들이 배당받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받을 때 얘가 들인 비용은 먼저 준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367조에 보시면 우선하여 변제라는 표현도 안 나옵니다. 우선하여 상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돈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얘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순입니다. 역시 공익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소액임차보증금 아시죠? 예. 소액임차보증금. 그래서 소액임차보증금은 그 금액 전부를 다 최우선 변제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고 그건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시면 이제 뭐 서울 얼마,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얼마, 광역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장군. 기장군은 부산시임에도 군지역은 제외해 버립니다. 예. 그 차이가 또 나요. 소액 임차 보증금의 차이가 납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말하는 최우선 변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순입니다. 3순이에요. 그 소액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3개월 임금. 3개월 임금. 그다음에 3년치 퇴직금.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고요.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배당받으러 다 신고해가지고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채무자한테 돈 받으려고 얘들이 다 들어와 있다. 가령 주택 소액 임차인도 있고, 그 집에는 소액 임차인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도 있고, 그럼 그 근로자들이 임금 채권, 그 다음에 3년치 퇴직금 전부 다 배당해달라고 배당 요구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럼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배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평등하게 배당해 줍니다. 평등하게. 그래서 경합시 동순위 채권으로 배당돼 있죠. 평등하게 배당이라는 말은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안분 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그럼 채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받아가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10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